보고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27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아이언돔. 냉전 이후 만들어진 거의 모든 방공 체계의 실전 기록이 제 책상을 거쳐갔죠. 저는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숫자만 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제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는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해밀턴. 나토에서 미사일 방어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나라가 전쟁의 규칙을 다시 쓴 이야기입니다. 일부 불꽃이 쏟아진 밤. 2026년 2월 28일 밤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지 채 6시간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죠. 이 정도 규모의 군사작전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려면 통상 이틀에서 사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보다 훨씬 빨리 응답했습니다. 방향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이란은 걸프만 너머를 겨냥했습니다. 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미국의 작전을 지원했거나 자국 영토를 기지로 허용했던 나라들이었죠. 그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은 두바이였습니다. 세계 물류와 금융이 교차하는 이 도시의 탄도 미사일 한 발만 떨어진다 해도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란은 그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가던 그 시간, 저는 분석실에 앉아 레이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UAE의 방공망이 일제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에로우,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 저는 데이터 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 이름을 실전 기록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한두 번 스쳐 지나간 이름.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소문 정도.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교전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2부 96%. 런던 시각으로 오전 4시가 막 넘어갔을 무렵 첫 번째 교전 결과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스템별 데이터를 분류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수치 예상 범위였습니다. 에로우 역시 안정적인 수치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스템의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96%. 실전 대규모 포화 상황에서 나온 수치였습니다. 훈련장이 아닌 전쟁터에서 변수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실제 교전 환경에서 저는 처음에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수신 과정에서 왜곡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복수의 경로로 교차 검증한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동료 분석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도 같은 데이터를 밤새 보고 있었죠. 이 숫자, 오류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검증 끝났어. 실제 수치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비싼 방공 시스템들도 실전에서 이 수치를 안정적으로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스템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3부 탄약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승리의 흥분이 채가시기도 전에 UAE의 두 번째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방공 미사일은 한 번 발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수리도 재사용도 없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상에서 사라지는 물건이죠. 그리고 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초기 교전에서 2개 포대가 소모한 요격탄은 약 60발이었습니다. 포대 하나를 완전히 채우는데 32발이 필요하니 단 한 번의 교전으로 재고가 거의 바닥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다음 공격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2022년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나토는 대규모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재고가 충분해 보였죠. 하지만 몇 달 만에 유럽 전체가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창고가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의 방산 공장들은 30년 가까이 생산 규모를 줄여왔습니다. 전쟁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미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연간 생산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약 500발.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채 2발이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가자 분쟁이 터졌고 이제 중동에서 세 번째 전선이 열렸습니다. 세계 방공 미사일 재고는 세 개의 화제를 동시에 진압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UAE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포대는 필요 없습니다. 요격탄만 먼저 보내주십시오. 전쟁 중인 나라가 보내는 메시지는 언제나 짧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없습니다. 그 짧은 한 줄 안에 수백만 명의 안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결국 같은 벽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생산 능력이 좋다 해도 정밀 유도 무기는 자동차 부품처럼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방산 기업도 그 벽을 넘지 못했는데 4부 주말에 수십 발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의 답이 도착했습니다. 주말 동안 수십 발을 추가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내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록히드 마틴이 만들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많아야 3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십 발을 이틀 만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 생산 데이터 확인했어. 이 나라는 정말로 그 속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우리가 이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 속도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 방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곧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멈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53년 정전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는 단 하루도 군사적 긴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지금도 수천 기의 미사일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소총부터 전차까지 군이 사용하는 장비 대부분이 외국산이었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지킬 수 없다면 안보는 영원할 수 없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연구원 몇 명이 수입 무기를 분해하고 구조를 분석하는 것부터였죠. 소총, 박격포, 자주포, 전차,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 하나씩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집요하게 밀어붙인 것이 있었습니다. 부품에 국산화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끊기는 것이 공급망입니다.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순간 그 나라의 공장은 상대방의 결정에 종속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생산을 늘리지 못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품 한 종류가 지연되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는 구조였죠. 한국은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부품 하나하나를 자국 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나갔습니다. 느렸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평화의 시대에 공장 문을 줄여가는 동안 한국은 그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역사가 아니라 현재였으니까요. 2026년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의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계부터 조립까지 전 과정이 국경 안에서 완결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속도는 기술이 아니다. 70년의 긴장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이다. 오부 미사일과 원유의 교환. 한국이 보낸 요격탄이 UAE에 도착한 직후 이란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었습니다. 폭이 40km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수로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합니다. 이라는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 수입량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오죠. 주유소마다 기름을 미리 채우려는 차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UAE가 움직였습니다.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한국 유조선 2척을 자국 항구로 불러들였습니다.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서 가능한 가장 빠른 경로로 원유 400만 배럴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UAE는 이전부터 한국과 맺어온 공동 비축 협정에 따라 UAE 영토 내에 비축해둔 200만 배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가져가십시오. 합산 600만 배럴. 한국의 이틀치 소비량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이틀은 짧지 않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키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고 비상계획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내려진 맥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UAE는 자국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전쟁 상대방이 노리는 전략 자원인 원유를 한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UAE 측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궁이 우리의 하늘을 지킨 것처럼 우리의 원유가 한국의 에너지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읽는 순간 27년간 숫자만 보던 냉정한 분석가로서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무역협정이나 동맹조약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서로의 생존을 지켜준 경험은 다릅니다. 미사일로 도시를 지키고 원유로 에너지를 지킨 이 교환은 어떤 외교 문서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동맹의 무게를 지닙니다. 육부 판도가 움직이고 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세계 방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시장에는 하나의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실전 기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전시회 영상을 만들고 두꺼운 홍보 자료를 뿌려도 실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업사원은 전쟁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천국 마이너스는 그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중동의 국방장관들이 하나둘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공격이 왔을 때 우리 도시는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이전까지 그 질문의 답은 항상 서방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접촉해온 나라는 오만이었습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나라. 이번 전쟁을 눈앞에서 지켜본 나라였죠. 카타르도 움직였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 전쟁에서 하나를 더 깨달은 것입니다. 방공망은 다층화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천국 마이너스는 패트리어트와 다른 고도대를 담당할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조합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로까지 관심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요소도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탄 한 발은 4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선입니다. 천국 마이너스의 요격탄은 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대로 추정됩니다. 같은 예산으로 2배에서 3배 많은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요격탄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는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미사일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건 비용 절감이 아니라 생존 확률의 문제입니다. 변화는 중동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유럽에서도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미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폴란드 국방부 안에서 방공 체계까지 한국산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북유럽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지배해왔습니다. 저도 그 구도가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은 관계와 정치적 유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은 모든 계산을 흔들어 놓습니다.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오는 순간 국방 장관이 묻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무기가 우리 국민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가? 저는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은 더 이상 신흥 세력이 아니다. 세계 방산 질서를 바꾸는 플레이어다. 27년간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문장을 쓸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감상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내린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전 증명입니다. 96%라는 수치는 어떤 홍보 자료보다 강력합니다. 방산 시장에서 실전 기록이 없는 무기는 언제나 물음표를 달고 다닙니다. 이제 천국-에는 그 물음표가 없습니다. 둘째, 생산 속도입니다. 전쟁 중에 수십 발을 이틀 만에 만들어 보내겠다고 말한 나라. 미국도 유럽도 이스라엘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 속도의 뿌리는 기술이 아니라 한 번도 방심하지 않은 70년의 긴장이었습니다. 셋째, 신뢰입니다. 미사일로 UAE의 하늘을 지키고 원유로 한국의 에너지를 지켜낸 그 관계.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만들어진 동맹이었습니다. 2026년 2월의 그날 밤, 저는 세 번째 방패의 이름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수백 페이지의 분석 보고서가 쌓여 있습니다. 전부 한국 방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무기를 선택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선택이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성능이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본에 등장하는 에드워드 해밀턴은 극적 서술을 위해 구성된 가상의 화자입니다. 천국- 관련 방산 수출 수치 및 무기 재원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